서울 강서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택시기사 이준호는 어머니 박미경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는 깊은 절망과 함께 10년 전 사라진 아버지 이태수에 대한 원망이 다시 떠올랐죠. 그때 장례식장에 허름한 노숙자가 나타나 3,000원을 내밀며 밥 한 끼를 청합니다.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라도 드릴게요. 준호는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러셨을 거라며 그를 받아들였죠. 이 작은 친절이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25년 6월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37세 이준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어머니 박미경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이었어요. 준호는 평소처럼 택시를 몰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의료진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준호님이시죠? 어머님이 응급실로 오셨는데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급하게 택시를 세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가족분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58세의 박미경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평소 건강해 보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준호는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준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야, 엄마 먼저 가는 거 미안하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의료진이 말하길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준호를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준호는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연인인 김소영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32세의 소영은 간병사로 일하며 평소 미경 어머니를 잘 돌봐준 사람이었어요. 소영은 준호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께서 어떻게? 소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 어머니는 소영에게도 친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소영은 준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준호는 계속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호야, 울지 마.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번 돈으로는 큰 장례식을 치를 여유가 없었거든요. 10년 전 아버지 이태수가 사업 실패로 사라진 후 준호는 혼자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준호는 어머니의 절친이었던 정은숙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62세의 은숙은 미경과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동네 이웃이었어요. 은숙은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미경이가 어떻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은숙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경은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은숙은 눈물을 훔치며 준호를 위로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도와줄게. 미경 언니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했는데. 은숙의 따뜻한 말에 준호는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만 계셨어도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준호는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며 작은 장례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서구의 한 작은 장례식장으로 정했어요. 비용 부담이 적고 어머니의 소박한 성격에도 맞을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빈소를 꾸미는 동안에도 준호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영정 사진을 준비하며 어머니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어요. 미경은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도와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준호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은숙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미경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하늘나라에서도 분명 남을 도우며 살 거야. 은숙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문상객이 많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워낙 검소하게 사셨고 준호도 택시 운전일로 바빠서 사회생활이 넓지 않았으니까요. 소영이 옆에서 준호를 격려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잖아. 분명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야.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은숙이 동네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빈소 앞에 혼자 앉아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떠난 후에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준호는 자책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 다가와서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자책하지 마. 내가 얼마나 효자였는지 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셨을 거야.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야, 너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 미경이가 생전에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거든. 그 사람도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숙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은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미경이 마지막까지 남편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준호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어요. 장례식 첫날이 밝았습니다. 준호는 일찍 장례식장에 나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소영과 은숙도 함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온 분은 미경이 평소 돌봐드리던 독거노인 할머니였습니다. 80세가 넘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셨어요. 미경이가 어떻게? 어제까지만 해도 반찬을 갖다 주셨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곧이어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미경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경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혼자 계실 때 반찬도 갖다 주시고. 한 이웃이 말하자 다른 이웃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겨울에 연탄 떨어져서 걱정하고 있는데 미경 씨가 알고 연탄을 사다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또 다른 이웃이 말했어요. 미경 씨가 우리 집 할머니 병원 모셔다 드린 적도 있어요. 자기 일처럼 챙겨주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준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미경이가 얼마나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그 말에 모든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후에는 준호의 택시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평소 미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준호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 우리가 집에 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잖아.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맞아. 김치도 담가서 나눠주시고 정말 인정 많은 분이셨어. 준호는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됐어요. 소영의 직장 동료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평소 소영을 통해 미경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소영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소영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다면서요. 소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은 정말 소영을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그날 저녁 은숙은 준호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미경이가 마지막에 너 이야기만 했어. 준호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자랑스럽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셨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리고 은숙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이야기도 하셨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시더라. 준호는 그 말에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히려 걱정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은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어디선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할까. 미경이를 정말 사랑했거든.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조문객들이 남긴 조화와 화환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으셨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그런 어머니를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소영이 다가와서 준호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으셨잖아. 분명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계실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은숙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어머니께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 그 선행들이 모두 너에게 복으로 돌아올 거야. 준호는 은숙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선행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장례식 둘째 날 오후 이 시경이었습니다. 준호는 빈소 앞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첫날보다는 조문객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택시 동료들과 소영의 직장 동료들이 다시 한번 찾아와 위로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쓸쓸한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이상한 모습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머리는 길게 자라 있고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옷차림도 매우 허름해서 한눈에 봐도 노숙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장례식장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자 더욱 주춤거렸어요.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남성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돈이 너무 구겨져 있어서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거라도 드릴게요. 접수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이런. 여기는 장례식장인데요. 직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을 한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조문객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접수 직원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주님, 죄송한데요. 밖에 어떤 분이 밥 한 끼만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노숙자분 같으신데 3,000원을 내겠다고 하시네요.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이라는 특별한 순간이었죠.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은숙이 화를 내며 나타났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장례식장이 밥집이야 뭐야. 은숙은 노숙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다른 조문객들도 은숙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노숙자는 더욱 위축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은숙을 말렸어요. 이모, 잠깐만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경 어머니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잖아요. 소영의 말에 준호는 어머니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죠. 어머니는 정말 남을 돕기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동네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못하셨거든요. 준호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그러셨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접수 직원이 노숙자에게 다가갔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주분께서 괜찮다고 하시네요. 노숙자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숙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수군거렸지만 상주의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소영이 노숙자를 식당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밥 드실 수 있어요. 식당에서 노숙자는 정말 배가 고팠던 것 같았어요. 김치찌개와 밥을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준호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라면 분명 그분을 도와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숙자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언젠가 우리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준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은숙도 준호의 결정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미경이라면 정말 그랬을 거야. 어려운 사람 못 본 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 은숙의 말에 다른 조문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노숙자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의 말에 준호는 약간 놀랐어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를 아세요? 노숙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좋은 분이셨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준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소영도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숙자는 밥을 먹은 후에도 한동안 식당에 머물러 있었어요. 떠나기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식사를 했으니까요. 소영이 노숙자 옆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셨어요? 노숙자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 됐네요.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도 궁금해서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려우시겠네요. 가족은 없으신가요? 노숙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요.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왜인지 가슴이 아팠거든요.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편지 내용이 떠올랐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떠나신 걸까요?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은숙도 식당으로 와서 노숙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숙자의 어딘가가 익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노숙자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치찌개를 먹는 방식이나 젓가락 쓰는 법이 어딘지 익숙했거든요. 특히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어서 먹는 모습이 말이에요. 준호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뜨거운 국물을 그렇게 식혀서 드셨거든요. 김치찌개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요. 노숙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를 떠올렸거든요. 아버지도 어머니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말이에요. 소영이 옆에서 노숙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에요. 원래 서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살게 됐네요. 노숙자의 답변에 준호는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사정이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갑자기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어머니 이름을 부른 것 같았거든요. 소영은 급히 준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호야, 저분이 방금 어머니 이름을 불렀어. 준호도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노숙자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사과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이제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은숙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점점 더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겹치고 있었거든요. 노숙자는 한참 동안 영정사진 앞에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어머님이셨겠어요. 아드님도 훌륭하게 잘 자라셨고요. 준호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인지 진심이 담긴 말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노숙자는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장례식장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소영이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노숙자는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좋은 분이 돌아가셨다니까요. 하지만 소영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남의 장례를 보고 우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너무 진짜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말이에요. 소영은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호야, 저분이 정말 이상해. 마치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 같아. 준호도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모든 정황이 아버지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이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행동과 말투, 그리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물어봤다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노숙자는 저녁 무렵까지 장례식장에 머물러 있었어요. 떠나기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이 들었어요. 그때 노숙자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장례식장 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숙자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 순간의 당황한 모습이 준호에게는 매우 이상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태수! 여기서 뭐 하냐? 준호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태수. 바로 10년 전 사라진 아버지의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준호는 밖을 내다봤어요. 67세 정도로 보이는 또 다른 노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식당 안에 노숙자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태수. 나야, 박철민. 여기서 뭐 하냐고.
식당 안의 노숙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아, 철민 형. 잠깐만요. 노숙자는 준호와 소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친구가 찾으러 왔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태수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소영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호야, 괜찮아? 왜 그래?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방금 저 사람 친구가 이태수라고 불렀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 이름이야. 소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준호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은숙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준호는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은숙도 깜짝 놀랐어요. 이태수라고? 그게 내 아버지 이름 아니야? 하지만 은숙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많이 변하잖아요. 특히 노숙 생활을 했다면 더욱 그렇고요. 준호는 밖으로 나가서 그 두 노숙자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준호는 답답한 마음에 장례식장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 뒤따라와서 준호를 진정시켰어요. 너무 생각하지 마. 설사 아버지라고 해도 지금은 어머니 장례가 더 중요하잖아. 그날 저녁 준호는 계속 그 노숙자 생각을 했어요. 김치찌개 먹는 모습, 젓가락 쓰는 법, 그리고 이태수라는 이름까지.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거든요. 은숙도 옆에서 준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미경이가 생전에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 그 사람도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했거든. 한편 장례식장을 떠난 두 노숙자는 근처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이태수로 불린 남성이 박철민에게 말했습니다. 형, 왜 거기서 내 이름을 불렀어요? 철민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하다. 깜빡했네. 그런데 태수야, 거기가 내 집 장례식장 아니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 장례식이에요. 철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들도 봤겠네. 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나 봐요. 철민이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족한테 돌아갈 거야?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빚도 남아있고 이 꼴로 어떻게 가족 앞에 서겠어요. 철민은 답답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살면서 가족 생각만 했잖아. 이제라도 용기를 내봐.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용서할까요? 지금까지 연락도 없이 살았는데요. 철민은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족이잖아. 분명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태수는 아직 결심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낡은 지갑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0여 년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준호와 젊은 미경,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태수는 그 사진을 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낮에 만난 노숙자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소영이 옆에서 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무 생각하지 마.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준호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모든 게 너무 일치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숙이 일찍 장례식장에 왔어요. 준호야, 어젯밤에 잠 못 잤지? 얼굴이 말이 아니네. 은숙은 준호를 위해 아침밥을 사왔습니다. 이것부터 먹어. 몸부터 챙겨야지. 준호는 고마워하며 밥을 받았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소영이 은숙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노숙자분이 영정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이상했다고요.
은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는데? 소영이 말했어요. 영정 사진을 보면서 여보, 미안해라고 중얼거렸다고요. 일반적인 조문객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은숙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랬다고? 그럼 정말 미경이 남편일 수도 있겠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특히 노숙 생활을 했다면 더욱 그렇죠. 준호는 은숙에게 물어봤어요. 이모,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나세요? 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미경이를 정말 사랑했고 너를 무척 아꼈거든. 사업할 때도 정직하게 했는데 운이 안 따라줬지. 은숙의 말에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면 왜 가족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그때 접수 직원이 다가왔어요. 상주님, 어제 오셨던 그분이 또 오셨는데요. 밖에서 서성이고 계세요. 준호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어제 그 노숙자가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들어오지는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죠. 준호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어제 분이시죠? 들어오세요. 노숙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괜찮을까요? 어제도 민폐를 끼쳤는데요. 준호는 괜찮다고 하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니께 인사라도 드리고 가세요. 빈소 앞에서 노숙자는 오랫동안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단순한 조문객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뭔가 깊은 애틋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은숙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하네. 저분이 미경이를 아는 것 같아. 노숙자는 영정사진 앞에서 깊숙이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그 말을 들은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어머니 이름을 부른 것 같았거든요. 소영은 급히 준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호도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노숙자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사과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이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노숙자가 정말 아버지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소영과 은숙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분을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겠어요. 이렇게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은숙도 동의했어요. 맞아. 확실히 하는 게 좋겠어. 준호는 그 노숙자가 어디에 머무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어제 그를 불렀던 박철민이라는 사람을 찾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근처 공원이나 지하도 역 주변을 살펴봤어요. 오후 늦게 준호는 마침내 박철민을 찾았어요. 공원 근처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이태수라고 부르신 분 맞으시죠? 철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는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그분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래전에 실종되신 분이거든요. 철민은 더욱 당황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태수가 정말 힘들어해요. 가족한테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철민은 결국 태수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근처 폐건물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당부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깊거든요. 준호는 고마워하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소영도 함께 따라왔어요. 폐건물에 도착한 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로 그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가까이 가보니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고 기사를 오려서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준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맞으시죠? 태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노숙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부고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준호는 태수가 간직하고 있는 다른 물건들도 봤어요. 구겨진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촬영한 사진이었어요. 준호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살고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졌어요. 가족들한테 고통을 주기 싫었어요.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셨어요? 태수가 답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용직일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죠. 결국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게 됐어요. 태수는 잠시 멈췄다가 더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멀리서나마 너희들을 지켜봤어요. 내가 택시 운전하면서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준호는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가까이에 계셨으면서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태수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꼴로 어떻게 가족 앞에 서겠어요? 빚도 아직 남아있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준호는 밤새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어요. 태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어머니 모시고 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태수는 그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 혼자 고생하게 해서 말이야.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도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그만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때 소영이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집에 가세요. 준호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태수는 소영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어요. 아들아, 어머니 장례식 마지막 날에 가족들 앞에 나타나겠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겠어. 준호는 기뻤지만 걱정도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태수가 답했어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이제 도망치지 않겠어. 소영도 옆에서 격려했어요. 잘하셨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날 오후, 태수는 철민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렸어요. 형, 이제 가족한테 돌아가기로 했어요. 철민은 기뻤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태수는 장례식장으로 향하기 전에 근처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머리를 깎았어요. 소영이 사다 준 새 옷으로 갈아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태수는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10년 만에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네. 드디어 장례식장으로 향할 시간이 됐어요. 태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호와 소영을 따라 장례식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은숙이 먼저 태수를 알아봤어요. 정말 태수 씨군요. 많이 변하셨지만 알아볼 수 있어요. 은숙은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은숙 씨, 죄송합니다. 미경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준호한테도 미안해요. 은숙은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온 게 다행이에요. 미경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당신 이야기만 했어요. 준호가 다가와서 아버지 옆에 섰어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버지라고 소개할게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안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고 물어볼 텐데.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어요. 아버지, 당당하게 서세요. 잘못한 건 있지만 도망칠 이유는 없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이웃들과 준호의 택시 동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태수는 구석에 숨어 있으려고 했지만 준호가 막았습니다. 한 조문객이 태수를 보고 의아해했어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시는 분인가요? 준호가 대답하기 전에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남편 이태수입니다. 그 말에 조문객들이 술렁였어요. 오래전에 사라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왜 그러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어요.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싫어서 떠났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숙이 나서서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미경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사람들은 수긍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태수를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소영도 옆에서 태수를 격려했어요. 아버님, 힘내세요. 이제 준호와 함께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어머니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태수는 소영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태수는 미경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절을 올렸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용서해 주세요. 준호와 함께 잘 살게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문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가족들만 남았어요. 준호, 태수, 은숙, 소영이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이었지만 분위기는 복잡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가족이잖아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혼자서 생활비 벌고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밤에 몰래 우시는 것도 봤어요. 아버지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준호의 말에 태수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숙이 중재에 나섰어요. 준호야, 아버지도 충분히 고생하셨어. 지금까지 노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 이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해보자. 하지만 준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너무 컸거든요. 아버지는 편하게 도망갔지만 저와 어머니는 그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협박할 때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무서워하셨는데요. 준호의 말에 태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빚쟁이들이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사라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대보증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도 빚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소영이 옆에서 태수를 위로했어요. 아버님도 모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죠. 태수가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살고 싶어. 남은 빚도 함께 갚고 늦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태수의 간절한 말에 준호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은숙이 말했어요. 태수 씨도 충분히 고생했어요.
가족 생각하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화해해요. 미경이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은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정말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준호의 말에 태수는 더욱 후회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였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잠을 잤어요. 준호가 아버지 방을 그대로 보존해뒀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며 치우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태수는 방 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그대로 보존된 자신의 흔적들이 고마웠어요.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준호는 태수를 완전히 집으로 데려왔어요. 10년 만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요?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가족 일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태수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준호가 어머니와 함께 그대로 살림을 꾸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방도 그대로였고 아버지가 쓰던 책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태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옷장에는 어머니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품들이 있었어요. 태수는 어머니의 향수병을 들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여전히 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미경아, 내가 돌아왔어. 정말 미안해. 소영이 태수를 위해 새 옷을 사왔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니까 새 옷도 입으세요. 그리고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깎으시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태수는 고마워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소영은 웃으며 답했어요. 가족이에요. 은숙도 집에 찾아와서 태수를 격려했어요. 태수 씨, 이제 정말 집에 온 거예요. 미경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은숙은 태수를 위해 밑반찬도 만들어 왔어요. 당분간 준호 혼자 요리하기 힘들 테니까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빚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이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갚을지 걱정이야. 준호는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천천히 갚으면 돼요. 제가 택시 운전해서 번 돈도 있고 아버지도 일하시면 되잖아요. 소영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버님,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청소 일자리가 났대요. 나이 상관없이 성실한 분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지원해보세요. 태수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겠어요. 이제 가족을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며칠 후 태수는 정말로 병원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준호도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두 사람 모두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철민도 가끔 집에 찾아와서 태수를 격려했어요. 정말 잘했어.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사는구나. 1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태수는 철민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형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형도 힘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철민도 태수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한 달 후 가족들은 어머니 49제를 지냈어요. 이번에는 태수가 함께였습니다. 미경의 영정 앞에서 태수는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집에 왔어요. 준호와 함께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빚도 열심히 갚고 늦었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겠어요. 준호도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게요.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준호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소영과 준호는 결혼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도 돌아오셨으니 이제 결혼을 준비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태수도 며느리를 얻게 되어 기뻤습니다. 소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가족한테 천사 같은 존재지. 준호도 동감했어요. 은숙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미경이가 보고 있다면 정말 기뻐할 거야.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 말이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 은숙의 축복에 모든 가족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었거든요. 태수는 빚을 갚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병원 청소일 외에도 틈틈이 다른 일도 찾아서 했습니다. 준호도 택시 운전을 더 열심히 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두 사람의 노력으로 빚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와 준호는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만 보면 돼요. 태수는 준호에게 고마워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줄 줄 몰랐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알겠어. 준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함께 계시니까 더 든든해요. 가족이 완성된 느낌이에요. 7개월 후 준호와 소영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태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결혼식장에서 태수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수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에게 돌아온 것을 축하한다고 말이에요. 은숙도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어요. 미경이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뻐할까요? 모두 행복하게 사세요. 은숙의 축사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년 후 소영이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태수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미경아, 우리에게 손자가 생겨요. 정말 감사해요. 태수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손자가 태어난 날 태수는 병원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아기가 태어나자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났어요. 이제 3대가 함께 사는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준호도 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만끽했어요. 태수는 손자를 안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미경아, 우리 손자야. 정말 예쁘지? 내가 보고 싶어 할 텐데. 하늘에서 지켜봐줘.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게. 태수의 말에 가족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태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손자도 생겼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절망적인 상황이 거짓말 같았어요. 가족의 사랑과 용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느 날 태수는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어요. 2년 전 어머니 장례식을 치렀던 그곳이었죠. 그때 3,000원을 내고 밥 한 끼를 얻어먹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접수 직원도 태수를 알아봤어요. 아, 그때 그분이시네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아드님과 잘 지내시나 봐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은 함께 모여 앉았어요.
태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준호야,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소영이도 가족으로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준호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와 주셔서 저희도 행복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00원으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자존심과 미안함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용서하고 치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 그리고 상처를 뛰어넘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